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가야 할지 모색하는 자유경영원 문교찬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가 선임된 지 이제 한 보름여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자신의 당 대표 경선에서 이제 그 공약으로 내세웠던 대변인 인선에 관한 어떤 그 토론 배틀이라든지 이런 그 계획을 벌써 시행을 하는 이런 그 모습을 봤을 때 국민의힘 당 내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젊은 변화가 일고 있는 듯합니다. 역시 젊은 세대답게 이제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이라든지 하는 그 SNS에 자신의 어떤 생각들을 갖다가 자주 글을 올리고 있는데, 이 최근에 6.25에 대해서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 글은 그 보수 정당의 당 대표로서 다소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제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이념의 대립이 가져왔던 폭력의 잔인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저리를 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념의 대립이 심화해서 갈등으로 발달했고 그 갈등이 서로에 대한 몰이해와 혐오로 변질해서 분단의 아픔이 깊어졌습니다. 다시는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그 취지의 그 얘기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는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말이 내포가 되어 있는데, 그 보수 정당의 당 대표로서 조금 불안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 정치 지형을 생각할 때 이 중도 실용이라고 하는 전술로 이 중도 진영을 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고륙지책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면서도 상대편은 이념으로 이제 똘똘 뭉친 그런 그 586 운동권 정권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해봤을 때 보수 정당의 대표로서 좀 더 명확한 이념 무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현재 한국 사회의 이념 지형이 객관적으로 어떤가 하는 것을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수주의, 자유민주주의의 그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정치 지형, 이거를 하나의 그 기준을 삼아 가지고 보자면은 한국은 미국의 보수 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공화당, 이런 당은 이제 한국 내에는 없고요. 리버럴, 즉 그 미국의 민주당이라고 하는 그 진보 정당, 이것이 이제 한국의 대략 국민의힘 당하고 이제 가까운 정도의 이념 좌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북적인 이 더불어민주당은 또 미국의 양당 그 스펙트럼 내에는 없다. 다시 말해서 이제 한국이 만약에 현재 우리 헌법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로 국가 정체성을 회복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야말로 아주 먼 그 걸음을 되돌아서 이제 가야 하는데, 이거는 세월도 많이 걸릴 것이고 이와 같이 먼 길로 지금 현재 이탈이 돼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보수 우파에 대한 어떤 비전을 말할 때 사실은 현재 한국 정당에는 없는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난 30년간 한국의 그 정치는 좌클릭을 많이 해온 것이죠. 이런 어려움은 보수의 그 본산인 미국도 역시 겪고 있는데, 미국은 역시 그 자유에 대한 어떤 뿌리가 이제 깊다 보니까, 자유의 전통이 있다 보니까 현재 자유 우파가 그동안 다소 느슨했던 이런 고삐를 다시 가다듬는 그런 국면으로 보입니다. 그런 움직임 중에 하나가 중국 공산당을 압박을 해서, 말하자면 이제 너희들이 공정한 하나의 이 이 통상 체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변화를 하지 않으면은 세계 서플라이 체인에서 디커플링 하겠다, 떼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움직임을 지금 드러내고, 이것이 이제 소위 미중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번 칼럼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좀 위해서 하나의 전략 맵을 제안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략이라는 것은 크게 보자면 이제 중도를 끌어안는 전략이긴 하지만, 정례 우리가 중도를 끌어안는다 하면은 이 지속적으로 좌클릭하는 것을 얘기를 했었죠. 이것은 일종의 원칙을 저버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전략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일종의 투항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그 중도 끌어안기가 아니고 2030 세대라고 하는 지금 상당히 그 중심을 못 잡고 있는 앞으로 이 나라의 주역이 되어야 할 그런 2030 세대에게 희망을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자유우파적인 이 정신 속에서 우리의 앞으로의 다가오는 차세대의 정치 주역이 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좀 심어주는 그런 그 전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지난 칼럼에서 소개했던 그 러셀 커크의 보수주의 정신에서 이제 그 내용을 바탕으로 고안을 해본 것입니다. 그 책에서 보수주의 그 사상가들을 쭉 방대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그 책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 보수주의 핵심 기둥 6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사고의 틀을 갖다가 그 틀을 보수주의뿐만 아니고 좌파 이념에도 이제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고 이거를 좀 더 응용을 해가지고 2030 세대라고 하는 그 세대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사고 여기에도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하 그 틀에 따라서 한국 사회에 물론 진정한 보수는 없지만 첫째, 보수주의 자유우파라는 건 어떤 그 마인드의 틀을 가지고 있는 건가? 그 다음에 둘째, 진보 좌파에 대해서 똑같은 분석을 해보고 세 번째로 2030 그 세대를 차례로 그 틀을 바탕으로 해서 분석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 사고의 틀은 결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사회의 상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에 따른 것입니다. 분석의 틀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째로 사회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또는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이 무엇이냐. 둘째, 그런 인간관에 따라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규범과 전통에 대한 관점, 이것이 정해진다라고 하는 점에서 규범이나 또는 그 전통에 대한 관, 그리고 셋째, 이 정치 경제라고 하는 사회 구조를 결정하는 주된 요소인 자유, 재산권 또는 정의에 대한 어떤 관점, 그리고 네 번째, 이러한 그 사회를 만들려고 하면 변화가 필요한데 이런 변화를 어떤 방식으로 일으킬 것이냐라고 하는 그 변화 또는 영속성에 대한 어떤 관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 사회가 어떤 그런 그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런 집단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 예상이 되는 그 사회의 상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그 사회 상을 생각을 해보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틀에 따라서 먼저 보수주의,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우리나라의 현재 보수 어떤 정치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은 대체로 영국, 미국 전통의 자유민주주의를 말한다고 봐도 되는 것인데 이러한 그 보수주의자의 그룹으로 이루어진 이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하는 것을 먼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수주의자의 그 인간관은 서구 역사의 그 전통의 뿌리라고 볼 수 있는 기독교 신앙하고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인간은 하느님이라고 하는 초월적인 존재가 만든 그 질서 속에서 나약한 인간은 완벽하지가 않고 죄를 지으면서 사는 불완전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은 오랜 그 전통과 규범, 이거를 존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전통이 만든 그 문명의 모습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존중을 해야 된다. 문명사의 특징은 다양성과 불확실성입니다. 이것을 인위적으로 획일적인 어떤 평등으로 재단을 하는 것은 억지로 이상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역사상 이러한 그 시도, 이것은 늘 이상향이 아닌 불행만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문명사회 속에 있는 그 질서, 이것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그 차이들, 이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생각입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은 하나님 앞에 평등한 것이고, 따라서 이제 우리 현실 속에서는 이 법 앞에 평등, 이것을 이제 부여해야 되는 것이죠. 보수주의 마인드는 재산권과 재산권이 자유의 그 기반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인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고, 이 존중되는 사회 속에서라야만 이 사람들이 책임감이 있고,
사람들은 성실하게 살게 되고, 이것은 자유로운 그 개인, 자유로운 가정, 그리고 자율적인 기업, 나아가 자유로운 사회의 그 하나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없는 사회, 이것은 결국은 국가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무슨 대급주듯이 나눠주는 그런 사회, 즉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보수주의자는 변화와 영속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관점이 급진주의 내지 선언적인 어떤 그 선의, 이것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최소임금이라든지 주 52시간이라든지 하는 그 일종의 선의죠. 이런 선의가 사회 속에 어떤 약자를 있는 그대로 보호를 해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믿지는 않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큰 변화를 일으킬 때는 단지 다수결만이 아닌 어떤 견제와 균형, 그리고 무엇보다도 헌법이라고 하는 이 원칙에 의한 그 제약을 존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이라든지 경험이 아닌 추상적인 어떤 설계에 따라서 사회를 재구성하려고 하는 이러한 그 설계론자들의 궤변을 상당히 혐오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보수주의자 마인드, 이것을 관통하는 중심적인 태도는 이 사회 발전이 변화와 영속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이의 팽팽한 긴장 속에서 줄다리기를 하면서 조금씩 한 걸음씩 검증된 수단을 통해 가지고 변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그 태도를 우리가 신중함의 덕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보수주의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는 사람들의 그 사회, 이거의 그 종착점은 뭐 물론 다수의 어떤 시행착오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지속적인 어떤 문명의 진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게 똑같은 논리를 두 번째 급진 운동권 그 세력 그런 마인드에 대해서 동일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체로 뭐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마르크스 사회주의 혁명, 스탈린 노택동으로 이어지는 어떤 공산혁명, 이런 것을 했던 그 대륙적인 이성주의하고 맥이 다 있는 그런 마인드죠. 자, 그래서 이들은 이런 사람들의 인간관, 이것은 초월적인 어떤 조물주의 어떤 질서라든지 거기서부터 이렇게 나온 인간의 어떤 양심이라든지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 이런 것이 아니고 인간 이성을 만능으로 여기면서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원론, 예를 들면 프롤레타리아는 선이고 부르주아는 악이다. 뭐 역사는 계급 투쟁이라고 하는 이런 것 통해 가지고 결국은 프롤레타리아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기계론적인 결정론을 믿습니다. 이들은 오랜 기본과 전통을 존중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민중, 즉 프롤레타리아 편에 서서 그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이것을 이상향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러한 그 마인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마인드는 법 앞의 평등, 이런 그 법치의 평등이 아니고 조건의 평등 내지는 결과의 평등이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귀결이 되는 것이죠. 이들에게 그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양극화의 하나의 그 원인인 것이기 때문에 평등사회의 적으로 이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재산권과 이 자유, 이러한 그 개념을 싫어합니다. 이들에게 정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정의가 아니고 분배를 위한 분배적 정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함, 이것은 평등의 반대말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라도 키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향 평준화가 이들이 말하는 그 정의가 되는 것이죠. 분배적 정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보편적 복지, 이거에 따라서 이제 재정 적자는 한없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나 이제 아이러니컬하게 이 모든 일을 하는 그 부의 원천은 사실은 대기업인데 이들은 대기업을 한없이 미워합니다. 개인도 또 이제 어떤 개인이 부를 축적을 한다라든지 이런 거는 가끔 보면 이제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어떤 그 부를 축적하는 그런 그 수단이 되는 것인데 이걸 한없이 미워하죠. 결국은 개인이 생산자를 소유하는 것을 막는 북한이라든지 중국과 같은 그 체제에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뭐 중국은 명목상으로 일부 개인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언제든지 당이 이거를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변화의 영속에 대한 마인드, 이것은 개인 이성에 대한 어떤 확신,
이것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일종의 이 탈레반적인 뭐 이모저모 따질 필요 없이 급진적으로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런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의 이유를 다는 사람은 이거는 적폐, 타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 과정상 자신에게 드러난 그 문제점, 이것은 커다란 그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상에 나타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다소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그 내로남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중심적인 태도는 광우병, 이 파동, 이런 식의 어떤 밀란적인 마인드, 이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문명의 진보가 아닌 단절, 그리고 쇠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쇠퇴의 그 폐해, 이 사람들이 이건 이제 아이러니인데, 이것도 그 쇠퇴, 문명이 쇠퇴하고 경제가 쇠퇴하고 하는 거에 피해는 그 세대가 지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세대가 지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에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 2030 세대가 그 폐해를 고스란히 짊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데에 이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2030 세대에 대해서 똑같은 분석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론 이 분석은 정말 다양한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갖다가 너무나 간략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겠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2030 세대를 위한 이른바 중도 실용 정책, 이것이 무엇이 어떤 방향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하나의 원칙, 이거를 생각을 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30 세대의 인간관, 이거는 일종의 포스트 모더니즘, 그런 그 인간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세대는 이제 처음에 그 성장 과정은 우리가 이미 OECD 국가에 진입을 하고 나서 성장하기 시작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어느 다른 세대에 비해서 경제적인 풍요 속에 살았던 세대고, 오늘날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지식혁명의 그 시대를 사는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만 이끌어준다라면은 근대 시민으로서 그야말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속에서 살았던 그런 세대인데, 불행하게도 이제 이 희망이 단절이 되어 있는, 그러다 보니까 가치관에 큰 혼란을 겪는 일종의 상대주의적인 그 인간관이 득세한 그런 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 2030 세대는 전교조 그리고 좌파적인 교육감으로 대변되는 그 이념과 역사 교육의 왜곡, 이거에 이제 크게 노출이 되어 있던 그런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젠더라든지 PC 좌파라든지 하는 이런 규범을 파괴하는 그런 교육에 가장 크게 노출된 그런 세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들이 학창 시절에 이제 그걸 마치고 사회에 나오려고 했을 때 제일 크게 겪어야 했던 그 현실은 분노와 좌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극심한 청년 실업 그리고 비정규직의 어떤 만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기성세대가 사실은 가려고도 하지 않았었던 그 공무원 시험에 수십 대 1의 그 경쟁, 초경쟁에 이렇게 매달리는 그런 세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육의 어떤 그 하나의 그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옳은 것이 무엇이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것을 어떤 원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미세한 어떤 그 차이를 가지고서 극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극도로 상대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의 최대 화두는 그 공정 그리고 정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죽하면은 이들이 그 학교에 다니던 시절 마이클 샌델이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지었는데,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 무려 한 150만 부가 팔리는 그 현상이 생겼죠. 그래서 이들이 겪고 있는 그 청년 실업이라든지 초경쟁 사회 속에서 그 이전 세대, 산업화 세대나 또는 586 운동권 세대,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그 정의하고는 또 다른, 이런 정의가 뭔가 와닿지 않는, 그들에게는 잘 설득력이 없는 그런 또 다른 그 세대가 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이 지속적으로 쇠퇴하는 그 경기, 일자리, 이런 속에서 이들에 있어서
이 자유체제의 가장 큰 덕목이라고 볼 수 있는 하나의 그 요소라고 볼 수 있는 이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 이거에 대한 확신이 점차 없어지면서 우왕좌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2030 세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2030 세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능력이 출중합니다. 그 스펙 쌓기라고 통칭이 되고 하는 그런 속에서 이전 세대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 원자화되어 있고 그런 속에서 이제 사회 속에서 이 자신의 그 능력, 출중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위치를 찾지 못하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야말로 어떤 정치적인 선동꾼에 의해서 전체주의적인 그런 선동에 이렇게 휩쓸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2030 세대, 이 사람들은 장차 사회 주역이 되었을 때 이거는 그야말로 물음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 수가 없다. 만약에 잘못된 방향으로 귀결이 된다면 그것은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끔찍한 모습이죠. 전체주의적인 어떤 사회가 돼가지고 개인의 자유, 이것이 박탈이 돼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 또 한 가지 모습은 이제 반대로 사회 속에서 이 2030 세대, 능력이 출중한 이 세대가 각자 자신의 어떤 지위를 찾고 하는, 기능하는 사회, 이것을 피터 드루커가 이제 functioning society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런 사회가 돼서 자신들의 그 사회의 그 주역인 이 세대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시대는 그야말로 기능하는 사회로서 이제 잘 정착이 되고 한국 사회는 한 단계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대를 우리가 살 수가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방향으로 귀착이 될지 하는 것은 그야말로 현재 그 정치권, 특히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 보수 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 한국힘당이 앞으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라나는 세대에게 기능하는 사회, functioning society를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의외로 간단한 것이죠. 이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주는 것인데,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주역인 산업의 그 주역, 대기업을, 그 대기업이 일을 할 수 있는 자율권을 다시 되찾아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열심히 뛸 수 있는 그 멍석을 깔아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반대로 중국같이 OECD 국가의 그 유례가 없는 이 대기업의 어떤 소유권을 박탈하기 위한 최고의 상속세 65%의 이런 상속세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려고 한다라든지, 오늘날 대기업의 총수를 갖다가 그렇게 미워하는 그런 그 사회적인 풍토, 이것이 지속이 된다면은 우리는 이 functioning society의 반대편, 전체주의 사회 속으로 빠져드는 그러한 그 끔찍한 사태를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중도 끌어안기라고 하는 그 모습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그것은 사실은 뭐 늘 열심히 생각하는 그쪽 그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 대상을 기존 어떤 그 세대가 아닌 2030 세대,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끌어안는 정책, 이것이 바로 중도 끌어안기의 주된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좌절하지 않고 사회 속에서 제 위치를 찾게 해주는 것, 이것이 중도 끌어안기의 하나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머지는 그야말로 부차적인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